몰탈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30mm니까 0.03m가 되겠죠. 근데 몰탈의 단위 중량은 20kNm/m의 3승이죠. 그러니까 326, 그러니까 0.6kNm/m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C 슬래브 같은 경우는 150mm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15m가 되겠죠. 0.15m에다 곱하기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24kNm/m 3승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6kNm/m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해했고 이해했으니까 천정에 대한 거죠. 근데 천정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길이를 우리가 평가할 수 없으니까 그 단위 중량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천정이라고 얘기해서 가로 1m, 세로 1m 딱 떼가지고 샘플링 해가지고 무게를 대충 재보자. 그랬을 때 일반 천정 같은 경우 뭐 그렇게 특별하게 천정 안에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0.2kNm/m의 제곱 정도가 되더라 이거죠. 한 20kg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20kg 정도. 그런데 이제 저런 것들도 있겠죠. 뭐 무대 장치를 하기 위해서 조명 같은 좀 무거운 것들을 막 설치하는 그런 데까지는 통상적으로 한 50kg 정도, 그러니까 0.5 정도까지 해당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얘를 딱 서메이션 하면 얘가 5.18kNm/m의 제곱. 이게 바로 데드 로드의 합으로서 우리가 계산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 62페이지 예제 3-1에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해가 잘 아마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조를 짜가지고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배근 시습에 대한 조를 짜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좋은 명단에 붙여준 조가 있고 아직까지 액션이 없는 학생들도 있는데 좀 빨리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빨리 먼저 도착한 조들은 그 조 인원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조를 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통보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서로 간에 좀 관계가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도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요번에 같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게 되면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결국은 건축이라는 게 많은 사람을 아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내 주위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꼭 친한 사람하고 하는 것보다는 또 그렇지 않은 저 친구를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런 친구하고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제 3-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가 부담하는 하중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닥 하중은 12kNm/m 제곱. 여러분들도 책 교재 63페이지를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본 것처럼 이제 뭐 밑에 풀이를 보면 B1이 있고 그 다음에 G1이 있고 G2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한, 그래서 이제 여기에 B1이 있고 G1이 있고 G2가 있는 요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B1, G1, G2. 그럼 이쪽도 뭐 같은 G1이고 이쪽도 같은 G2가 되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저걸 본다면 이렇게 좀 크게 그려서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여기가 3m, 3m. 그래서 6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8m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E1이고 얘가 표현상 G1, 얘는 G2.
이렇게 됐다고 본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중의 분포는 철근 콘크리트니까 이렇게 45도로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이렇게 45도로 간다고 본다면 그러면 이 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G1은 뭐 똑같은 거니까 표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G2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B1을 딱 떼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여기에 작용하는 하중은 거기에 표시된 것처럼 12kN/m 제곱이라고 이렇게 하중이 여기 돼 있죠. 바닥 하중이 12kN/m 제곱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B1을 딱 떼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니까 여기에 지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점이 있다고 봅시다. 지점이 있을 때 사다리꼴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저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만 실제는 사다리꼴이 이렇게 하나만 있고 여기다 곱하기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거는 3m의 또 반이니까 1.5m가 되겠죠. 1.5m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중의 형태가 얘는 이런 사다리꼴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중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12kN/m 제곱에 걔가 부담하는 건 1.5m고 그런데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밑에 또 하나가 있으니까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3이 되고 그죠? 2 곱하기 1.5니까 3이 되고 3에다 11을 곱하니까 36kN/m라는 이런 하중이 나오더라 이거죠. 이런 36kN/m라는 그죠? 그래서 이제 63페이지 풀이 첫 번째가 36kN/m라는 게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산출이 된 거죠. 그러면 G1 같은 경우는 그거의 반이 되겠죠. G1은 이 B1 같은 경우는 이만큼인데 G1은 요만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1은 36의 반인 18kN/m가 되겠죠. 문제는 이제 G2가 되는 거죠. G2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는 이제 저 G2 뭐 문제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G2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스케일상은 좀 안 맞지만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부담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1.5m가 되는 거죠. 그렇죠? 1.5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크기를 본다면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되니까 요게 1.5m니까 뭐를 12kN/m 제곱에 1.5m만큼 부담하니까 얘는 뭐가 돼요? 얘도 18kN/m가 되겠죠. 요 하중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문제는 요 P라는 하중이겠죠. 뭐 문제가 될 거는 없지만 저 P라는 하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사다리꼴 하나는 우리가 아까 반에 딱 잘라서 반은 이쪽 반은 이쪽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뭐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계산하기 쉽게 요 사다리꼴 하나는 이쪽 요 사다리꼴 하나는 이쪽으로 간다고 보면 되죠. 좌우측으로 하나씩 사다리꼴이 나눠간다고 생각하면 저 P값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다리꼴 하나의 그 면적의 12kN/m 제곱을 곱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죠. 그럼 요 면적 A라고 얘기해서 그 면적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적 A부터 먼저 구합시다. 면적 A는 사다리꼴의 면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 밑변 8m고 밑변 8m 그 다음에 윗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5m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8m에서 1.5 빼니까 8에서 3m를 빼니까 5m가 되는 거죠. 얘 8이 되고 윗변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2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곱하기 뭐를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1.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분의 13 곱하기 1.5니까 6.5 곱하기 1.5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뭐 일단 정확한 계산은 여러분이 하고 그러면 6.5 곱하기 1.5 이게 이제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P라는 건 6.5m라고 쓸게요. 6.5m 곱하기 1.5m
곱하기 12 kN/m 제곱이 되니까 얘 없어지니까 단위는 kN 단위가 나서 조 P 값은 얼마가 되냐면 117 kN이 되더라. 117 kN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P 값도 우리가 산정을 해서 여러분들 교재 63페이지에 그 풀이 과정에 있는 예제 3-2에 밑에 있는 내용들이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그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 연습 문제 심화 문제 3-1 그러니까 3-1의 연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잘 이해를 하시고 그걸 또 잘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잘 적용을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3-1 연습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심화 문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계 방법에 대한 얘기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설계 방법에서 우리 그 수업 시간에 다뤄지는 건 바로 여기 극한강도 설계법이라는 강도 설계법에 대한 얘기가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뤄져야 될 내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허용력도 설계법이라는 건 워킹 스트레스 디자인 메소드에서 WSD라고 보통 표현하고 강도 설계법은 얼티메이트 스트렝스 디자인 메소드라고 해서 여기 앞에 있는 U자 그 다음에 S자 D자 그래서 USD라고 보통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얘 같은 경우는 WSD 설계법에는 USD 설계법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최근 콘크리트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스틸 있지 않습니까? 스틸에서는 동일한 개념인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허용력도 설계법은 얘 같은 경우 ASD Allowable Stress Design 그 다음에 LRFD Load Result Factored Design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얘하고 얘가 같은 거고 얘하고 얘가 같은 기본적인 설계법의 기본 개념들하고는 상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또 동일한 설계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설계법에 대해서 계속 이제 스터디를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할 건 아니지만 우리 앞으로의 전체적인 뭐 이제 이런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강구조 설계를 할 때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한계상태 설계법 하는 거하고 성능 기반 설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스터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던 하중의 종류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드로드라는 게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중의 종류 쭉 있는데 뭐 고정하중이라는 게 있고 활하중이라는 게 있고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이렇게 대표적인 5개의 하중이 있는데 3가지 뺀 고정하중하고 활하중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룰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는 그래서 그 내용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데드로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 로드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냥 얘는 보통 D, 얘는 보통 L 이렇게 보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중을 가지고 컨비네이션, 조합을 한다. 뒤에 조합 얘기도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 조합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조합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 로드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WS라고 쓰고 그러니까 W 서브 S 아래 첨자로 S를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드로드에다 1.2배 하고 라이브 로드에다는 1.6배 한 거 이거를 W 서브 F 혹은 W 서브 U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하중을 우리가 서비스 로드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사용하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용하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팩터드 로드. 그래서 얘는 보통 우리말로 얘기하면 계수하중 혹은 뭐 극한하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수하중일 때는 여기 W 서브 F를 쓰고 극한하중일 때는 W 서브 U를 쓰는 게 우리 하중의 기본적인 콤비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중, 그 다음에 계수하중, 이 하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용력도 설계법은 기본적인 개념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휘묵력이라고 얘기합시다. 휘묵력이라고 얘기하면 시그마 서브 B는 모멘트 M을 단면계에서 G로 나는 게 이제 휘묵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휘묵력은 그 재료가 받을 수 있는 뭐 그걸 달리 말하면 그 재료가 허용 휘묵력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거는 이제 뭐 전단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하 중에 뭐 압축이 됐던 인장이 됐던 그건 다 동일한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건 하나의 실제 예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그랬을 때 요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발생 응력이 되는 거고, 시그마 서브 B가. 그 다음에 F 서브 A라고 얘기하는 게 그 재료의 허용력이라고 해서 F 서브 B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거죠. 우리가 콘크리트에 대해서 얘기하면 응력과 변형해서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 콘크리트는 여기가 F 서브 CK라고 해서 28일 압축 강도가 되는 건데, F 서브 CK라서 28일 압축 강도가 되는 건데, 요 F 서브 B라는 콘크리트가 받을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휘묵력은 얼마만큼 되냐면 이렇게 걷을 때 대체적으로 한 요 정도. 그러니까 F 서브 CK인데 뭔지 모르지만 1보다 작은 숫자로 나눠주는 요만큼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를 저평가해서 본다는 얘기죠. 재료를 저평가해서 보는 거죠. 반면에 재료를 저평가해서 보고 하중 자체를 사용하중으로 쓴다면 재료 자체를 100% 인정을 하고 재료의 능력을 100% 인정하고 뭔가 여유치를 둬야 되잖아요. 여유치를 두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계수하중 혹은 극한하중이라고 얘기해서 데드로드에다 1.2배하고 라이브로드에다가 1.6배를 해서 하중 자체를 뻥튀기 해서 여유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구조 설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설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콘크리트의 허용력, 최근의 허용력이라는 게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 거고,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400메가파스칼, 항법 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인데 실제 허용 능력에서는 180이니까 반 정도뿐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반 정도뿐이 인정을 안 하니까 나머지 400까지는 얘가 충분하게 버틸 수 있는 건데 180만 인정을 한다는 건 나머지 220은 다 여유치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의 낭비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재료의 낭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설계법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이지도 못하고 재료의 성능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재료를 자꾸 발전시키고 그걸 연구하는 목적 자체가 단면을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단면 자체를 최소화해서 보다 넓은 공간에 대형 구조물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대형 구조물 혹은 아주 하이라이트 높은 빌딩을 짓고 싶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료 자체를 너무 저평가해 버리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충하지가 않는 거죠. 어긋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설계법은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설계법이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의 설계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요즘의 설계법은 대부분 다 강도 설계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룰 게 이제 강도 설계법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도 설계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강도 설계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불비한 여건에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강의 자료를 첫 번째 올려줄 땐 되게 불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비한 조건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그
그 당시에는 죄송했고 지금은 조금은 낮은 것 같아요. 여건이 조금은 뭐 아주 많이 개선된 건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하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또 그 친구들 더 이해를 시켜주고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 현재는 그런 여건이 못 되니까 그런 부분에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그 미안하단 말, 뭐 제가 뭐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하지만 뭐 주어진 여건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강도설계법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저기 위에 이제 강도설계의 개념이라고 해서 개수하중 아까 얘기했죠? 1.2 데드로드 이게 개수하중이라는 게 1.2 데드로드 플러스 1.6 라이브로드 이렇게 해서 하중을 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중 자체를 뻥튀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중 자체를 뻥튀기를 해갖고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전제로 해서 우리가 기본 가정이라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때 좀 불비한 여건에서 첫 번째 동영상 강의 올렸을 때 그 내용들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뭐 이거 한 10번 정도 그릴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내용들이 이제 다시 기본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넓게 칠판을 쓰면 이런 거죠. 이런 단면이 있어요. 단면이 있어갖고 여기에 이런 철근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라서 놓고 보면 상부는 압축을 받고 하부는 인장을 받는데 상부는 압축을 받고 하부는 인장을 받는데 우리가 하부 인장을 받을 때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게 이게 이제 철근이에요. 철근이라서 그냥 통상적으로 AS라고 얘기할게요. 요건 AS는 뭐냐면 A는 에어리어 면적이고 S는 스틸 그러니까 철근의 면적이라고 얘기하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철근의 단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부엔 인장을 받는 건 콘크리트는 무시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모든 인장은 다 철근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무시한다. 이게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부는 무조건 100% 압축이니까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거고 하부는 콘크리트도 있고 철근도 있지만 콘크리트는 인장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한다. 이런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 인장에 대해서는 다 철근이 부담한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체 D라고 얘기했을 때 높이를 전체 D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스몰 D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뎁스라고 얘기하면 요 D는 이펙티브 뎁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유효춤이라고 얘기했었죠. 유효 높이. 그래서 우리가 구조에서 얘기할 때는 이 높이, 전체 높이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높이를 얘기할 땐 다 이펙티브 뎁스, 유효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부는 압축을 받고 하부는 인장을 받아갖고 얘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비교를 해보면 먼저 스트레인, 변형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얘는 콘크리트가 압축 변형을 하고 여기는 철근은 인장 변형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비례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의 압축 변형은 입실론 서브 C라고 얘기해서 콘크리트고 그 다음에 철근의 인장 변형은 입실론 서브 Y라고 네? 입실론 서브 Y라고 입실론 서브 S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스틸에 대한 얘는 콘크리트에 대한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첫 번째 얘기한 철근과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비례한다. 그럼 당연히 비례하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서로 막곡지각을 갖고 있는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어디까지 변형을 하냐면 이 콘크리트가 극한 변형이 0.003까지 변형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0.003까지. 그럼 얘는 어디까지 변형을 하느냐? 얘는 입실론 서브 y. 이걸 우리가 얘는 극한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철근의 항복 변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철근의 항복 변형률은 뭐가 되느냐? 철근의 항복 변형. 우리 아까 후크의 법칙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응력과 변형은 탄성계수 2에 의해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 그럼 입실론에 대한 거를 쓰면 시그마를 2로 나눠주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시그마라는 게 응력이니까 그게 철근의 항복 강도가 되고 요거는 철근의 탄성 계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철근의 항복 변형률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은 0.003로 우리가 가정을 하겠다 이거죠. 여기에 도달하면 파괴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 세 번째 철근의 응력은 항복 강도 이하에서는 변형률에다가 탄성 계수를 곱한 거고 항복 강도 이상에서는 FI까지는 버틴다 이거죠. FI까지는 무조건 버틴. 그러니까 최대 버틸 수 있는 게 요만큼까지 버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콘크리트라고 얘기하는 게 콘크리트가 여기에 도달하고 철근은 여기에 도달했을 때, 즉 콘크리트는 극한 변형률인 0.003에 도달하고 철근은 항복 변형률인 입실론 서브 Y에 도달하는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인 콘크리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스트레인이라고 얘기하면 스트레스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유선형 형태로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C값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중립축거리라고 얘기해요. 중립축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응력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F 서브 CK라는 콘크리트 28일 압축 강도가 되는 겁니다. 콘크리트 28일 압축 강도가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 28일 압축 강도가 되는 겁니다. 자, 28일 압축 강도가 되는데 얘는 이렇게 유선형 형태잖아요. 근데 면적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얘를 면적을 좀 더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면적하고 요 면적 그런 것들을 이제 대충 이제 비슷한 면적으로 환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F 서브 CK보다 작다. 얼마만큼 작느냐? F 서브 CK보다 작은데 그거에 대략 85% 수준이더라. 네?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A라고 얘기해요. A라고 보통. 그래서 저 A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등가 응력 블록 깊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A는 통상적으로 C에 대한 계수로 표현하는데 베타1이라는 최대값이 0.85인 베타1이라는 계수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C 곱하기 0.85 최대값을 써도 그러니까 A는 당연히 C값보다는 작은 값이 되겠죠. 작은 값이 되겠죠. 이거 좀 지우고요. 작은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부는 압축이고 하부는 인장이라고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부는 압축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고 하부는 이렇게 해서 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가 응력 블록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등가 응력 블록이라는 게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 분포가 등가 직사각형 응력 분포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유선형의 형태가 이런 파란색으로 표현한 등가 직사각형 분포로 우리가 치환을 한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휘트니라는 사람이 저걸 만들어서 저걸 휘트니의 스트레스 그 등가 응력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휘트니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C값하고 여기에서 T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면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인장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인장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얘는 뭐 단면적으로 얘기하면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장력이라고 얘기하는 T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조 철근의 단면적 AS에다가
그 다음에 그게 받을 수 있는 철근이잖아. 그래서 철근의 한국 강도 F 서브 I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밀리메타의 제곱이고 얘는 뭐가 돼요? 뉴턴 퍼 밀리메타의 제곱이니까 얘 없어지니까 뉴턴의 단위만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단위 자체, 디멘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실제 문제 푸는데 훨씬 유용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T값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C값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C값은 어떻게 돼요? 요거의 면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0.85 F 서브 CK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는 A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F 서브 CK도 마찬가지로 뉴턴 퍼 밀리메타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A는 밀리메타고 그죠? 높이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간과해야 되는 게 여기 폭이 우리가 B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폭 B만큼 작용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폭 B라고 얘기하면 폭 B만큼 눌려지는 압축력으로 작용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폭 B를 곱하면 얘도 밀리메타가 되니까 얘 없어지면 얘도 마찬가지로 뉴턴의 단위가 되겠더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이상적인 상태는 요 C값하고 요 T값이 동일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C하고 T가 동일하다는 압축력하고 인장력이 동일하다. 그래야지 뭔가 하나의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압축력하고 요 인장력의 요 사이의 거리, 요걸 우리가 JD라고 보통 표현해요. 응력 중심간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요 JD는 우리가 뭐 위에서 다시 표현하면 요 JD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값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값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 반 A값의 반이니까 2분의 A만큼을 공지한 저게 바로 응력 중심간 거리 D-2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랬으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C나 T는 여기 동일하다고 돼 있죠. 크기는 서로 같고 방향이 서로 다른 한 쌍의 나란한 힘, 그게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력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우력은 바로 모멘트를 유발을 시키더라. 그래서 이런 모멘트를 유발을 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멘트를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칙 모멘트라고 얘기해요. 여기다 그냥 쓸게요. M 서브 N이라고 얘기하는데 걔는 C 또는 T에다가 JD를 곱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멘트는 이렇게 당기는 힘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장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T 곱하기 JD로 많이 표현해요. 그런데 T는 뭐가 돼 있어요? AS에다 FI를 곱한 거죠. 그 다음에 JD는 D-2분의 A. 이게 바로 이런 단면에서 요만큼의 철근이 들어가 있을 때 그 단면, 그 철근이 받을 수 있는 모멘트의 능력, 캐파가 되는 거죠. 저런 것들을 우리가 저기에서 M 서브 N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때 요 N은 노미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칭 모멘트 강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공칭 모멘트 강도. 뭐 여러분들이 다 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또 이것도 몇 번 더 하다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 가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엔 그냥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갔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구조 안전성. 우리가 강도 설계법에서는 아까 허용력도 설계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율을 재료적인 측면에서 안전율을 주자 이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재료적인 측면에서 안전율을 주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강도 설계법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중 계수라는 거, 데드로드에다 1.2배하고 라이브로드에다는 1.6배를 하는 그걸 우리가 하중 계수
로드 팩터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스트렝스 리덕션 팩터라는 강도 저감 계수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한 모멘트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M 서브 N이라는 게 이제 공칭 강도예요. 그 단면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단면이 있을 때, 요만큼의 철근이 들어가 있을 때 얘가 받을 수 있는 모멘트 캐파시티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걸 100% 다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1보다 작은 강도 저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능력이 100인데 능력이 100이에요. 나를 인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안전을 고려해서 너 그거보다는 좀 낮게 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멘트에 대해서는 저 강도 저감 계수라는 게 조금 이따 또 얘기하지만 바로 뒤에 0.85고 전단력은 0.75, 그 다음에 축하중은 0.65나 0.7, 비틀림도 0.75 요런, 그러니까 0.65부터 0.85까지니까 다 1보다 당연히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두자. 어차피 건물이라는 건 튼튼하고 안전해야지만 사람의 인명하고 연관이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도 저감 계수라는 걸 도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계상태 설계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극한 한계상태라는 게 있고 사용 한계상태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까지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중의 조합은 뭐 대표적인 게 바로 뭐 이런 거죠. 1.2 데드, 그 다음에 1.6 라이브,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 뭐 네 번째 보면 여기에 W가 있고, 그죠? 이게 이제 윈드로드죠. 여기에 보면 1.0 E가 있죠. E라는 건 이제 어스퀴, 지진 하중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하중 조합을 통해 가지고 가장 불리한 조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8가지가 있어요. 여기 8가지 중에서 가장 하중에 저 U값이라고 이렇게 쭉 표현한 거 있지 않습니까? U값이라고 이렇게 쭉 표현한 것들 중에 저 8가지 중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실제 실시 설계, 실무적인 설계라면 저런 하중 조합이 몇백 개가 나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가장 프로토타입의 하중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하중 조합이 예를 들어서 8개가 있으면 저 중에 U값이 가장 큰 게 뭐 1번은 2고 뭐 8번은 4다. 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가지고 가장 큰 값을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어떤 경우의 수에 있어서도 다 만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강도 저감 계수에 대한 얘기가 이게 이제 또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들입니다. 강도 저감 계수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을 때 휨 모멘트를 받으면 휨에 대해서는 0.85, 전단 비틀림에 대해서는 0.75, 그 다음에 충력을 받을 때는 0.65나 0.7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얘기했을 때 휨 모멘트를 받을 때, 그 다음에 충력을 받을 때, 근데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애매하냐? 충력을 받는 기둥 같은 경우는 모멘트도 받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친다면 뭐 어떤 하중이 있어요. 뭐 이제 등목부 하중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런 등목부 하중이 작용한다고 친다면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픽스가 됐다고 치면 이런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반이 이쪽에서 압축력으로 작용할 테고 이만큼의 모멘트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둥은 기본적으로 모멘트도 있고 그 다음 충력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거가 크냐에 따라서 얘가 압축 쪽으로 가까운지 또 인장 쪽으로 모멘트를 많이 받으면 인장 쪽에 가까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별을 해줘야지만 강도 저강계수를 적용할 수가 있겠더라. 그런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